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창용 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시간 동안 세무사랑2로 우리 법인결산 관련되는 부분들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교재의 내용이 지금 우리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교재 작업하는 시점에 시차 때문에 조금 한 몇 군데 정도가 지금 교재 인쇄되는 시점하고 우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된 부분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거 감안하셔갖고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3시간 동안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론적인 부분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들 설명드리겠지만, 특히 프로그램 쪽에서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개정세법 내용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개정세법의 5번째입니다. 5번째, 중소기업 설비 투자 감가상각 내용 연수 특례라고 해서 중소기업의 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설비 자산 감가상각 내용 연수 특례라고 해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 중에 취득한 설비 자산에 대해서는 원래 기준 내용 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50%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선택하실 때에는 반드시 신고 내용 연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6번째,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본 한도 2,400 적용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해서 지급명세서가 2월 29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이번 이제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라도 늦게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기본 2%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출 기한 경과 후에 3개월 이내에 제출 시에 1%로, 과거 1개월이었던 부분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 늦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17번에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우리 법인 이번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자계산서도 이미 이제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발급 가산세가 2%, 종이계산서 발급했을 때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고요. 미전송에 대해서 가산세 0.5%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0.1%로 되어 있습니다. 지연전송이 그렇고요. 미전송은 1%인데 2016년도까지 0.3%, 가산세는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하고 계시는 거래처에 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 상의 주요 개정 내용에서 첫 번째입니다.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가 우대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신규 상장법인 중에 매출액이 1,500억 이하인 중견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3% 에서 이제 상장법인은 4%까지 적용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중소기업 요건이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에 중소기업 판정 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조세특례 제한법도 적용이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 규모 기준에서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 400억부터 최저 1,500억을 초과하게 되면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졸업 기준도 종업원수, 자기자본, 매출액 기준이 없어지고 자산 총액 5천억 기준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연도에 법인 결산하실 때, 중소기업 판정할 때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세제 지원 확대됐습니다. 업종이 좀 추가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견기업에 대한 요건이 조정이 됐습니다. 과거 매출액이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이었
이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아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별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에서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 원래 3에서 4%였는데 2에서 3%로 인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15번째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정비를 했는데 사실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력 바뀐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적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제한이 있고 고용을 유지했을 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감소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대기업은 지원을 축소했습니다. 자, 17번째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라고 해서 자, 서비스업 영위기업에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2015년도에 취득한 설비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산 조정이 아니라 신고 조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비자산이라고 하면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 이런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근로소득 정대세제 신설이라고 해서 근로소득 정대 직원들 인건비가 증가한 모든 기업들은 3년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당해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높다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째에 문화적 대비 송금 산입 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되고 대상이 조금 확대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지방세법이 2014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할 때부터 지방세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세도 법인세처럼 별도로 신고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법인인 경우에 보면 이제 본점과 지점이 있을 때 법인세는 본점에서만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방소득세는 본점 관할 지자체하고 지점 관할 지자체가 다르면 각각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각각 신고하는 게 불편하니까 2015년도 귀속분부터 이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신고는 본점에서 일괄 신고를 해라. 안분 내역서 첨부해서 일괄 신고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신고만 합쳐서 합니다. 신고만. 납부는 개별적으로 다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만 따로 하나로 합쳐서 하고 납부는 개별적으로 과거처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합리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14년도까지는 결손금 소급 공제, 우리 법인에서 결손이 발생이 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 직전 연도 기준으로 넘어가서 결손금을 소급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결손금에 대해서 소급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국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신청한 걸로 보고 환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편리해진 측면은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불리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신고를 별도로 안 해도 신고한 걸로 보고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 통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3페이지에 법인 결산과 관련되는 데이터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44페이지에 기준점표 입력 시에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계정 과목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러니까 세무조정이라든가 법인결산이라든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 구분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45페이지에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가지급금은 이제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지금 업무무관 대여금이라는 거죠. 업무무관 대여금인데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지급금은 사실은 임시계정입니다. 그래서 법인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이 가지급금의 잔액이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법인 세무조정하고 결산 완료한 재무상태표 보면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법인세법의 입장에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든 재무제표가 문제가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외부에 우리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재무상태표가 들어가게 되면 가지급금 때문에 신용도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업무무관 대여금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에서 이야기하는 단기 대여금으로 또는 장기 대여금으로 바꿔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단기 대여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급금 인정이잖아.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규정을 적용할 때 이 부분을 적용을 못하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세무조정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세무사랑2에서는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했냐면 우리 계정 과목에 있는 성격 부분에 보시면 7번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급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인식이 되고 나면 우리 법인세무조정 쪽에서 인정이자 계산할 때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죠. 불러오기를 할 때 가지급금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정 과목 성격을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부여한 계정 과목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정 과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요도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인별로 적요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인별로도 그러니까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지급금에 있는 잔액을 12월 말일자로 다시 단기 대여금으로 대체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우리 영수증 수치 거래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적격증빙 수치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하는 부분에서 카드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들인데, 자, 우리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개인 사업자 규모가 큰 10억 그러니까 20억, 10억, 5억 넘어가는 그룹별로 넘어가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치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기장할 때 다 관리들을 하고 있죠. 관리들을 하고 있는데 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법인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2014년도 우리 법인세 결산할 때 작년 이맘때쯤에 그 내용을 우리 프로그램에도 그 서식이 지금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법인 조정에 보시면 그러니까 표준재무제표 밑에 보면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라고 하는 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 작년에 작성해서 제출해라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 서식이 우리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이 표준재무제표의 적격증빙수치 여부 분석하는 서식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서식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도 이 부분이 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고요. 제출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법인 수익금액 20억 넘는 법인들은 이걸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미리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교재에 47페이지에 그 표가 있죠. 표에 보면 작은 글씨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 지급이라고 하는 부분,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업무를 하실 때 보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딱 받으면 금액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받아오라라고 하는 이상한 쪽으로 답변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동그라미 친 세 가지 요건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요건, 사업자, 누가 사업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사업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순간적으로 사업자 등록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있는 사람만 사업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른 일 하러 가야 됩니다. 이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사업자 등록 안 낼 거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하고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라고 있죠. 매출액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진장 발생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유권이 이전돼야 됩니다. 첫 번째,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은 인도, 양도, 사용, 소비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이전이 돼야 됩니다. 계약이나 또는 법률에 의해서 이전이 될 때만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우리가 이전받고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대가 지급 안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대가 지급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재화를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격증명을 수취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고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던 중고자동차를 회사에다가 매각했을 때, 회사에서 2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에서 돈을 줄 때 어떻게 줄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적격증명 받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은 중고자동차를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니지만 대금을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고 재화를 공급받고,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 줬기 때문에 적격증빙 수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조건을 좀 철저하게 좀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례 내용은 우리 49페이지부터 우리 실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나열을 해놨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그 일반 전표에 보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카드 사용 여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명세서 해당 업성, 제출 대상, 제외 내역, 정빙불비 이렇게 나오는데, 정빙불비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정빙불비로 입력하는 순간 이거는 전부 다 대표자 상여로 갈 거고 경비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전표 입력할 때부터, 기준에 입력할 때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걸 제대로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 결산 및 재무제표 쪽에 그러니까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있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게 될 거고 블로그를 통해서 작성하게 될 거고요. 미사용 내용 등에 보면 명세서 제출 대상이라고 해서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뜰 겁니다. 자, 요 금액이 법인조정에서 가산세액 계산이라고 하는 서식 쪽에 불러오기를 눌러주게 되면 지출경빙 미수치 금액 다시 불러오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미제출 가산세에서 100만원, 2만원 나옵니다. 자, 이 2만원이 저장하고 서식을 저장한 다음에 자, 2만원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불러오기를 눌러주게 되면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가산세 2만 원에 여기 금액이 딱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쭉 이렇게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선납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선납세금은 원칙적으로 우리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원천납부 명세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법인세 상당액이 세액조정계산서 쪽에 있는 원천납부세액 쪽에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 들어오는 이 금액은 어디에서 들어온 거냐 하는 부분인데 회계관리 쪽에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보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보면 이제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 선납세금에 있는 내용, 선납세금의 내용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과거에는 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법인세만 원천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4%만 원천징수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원천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납세금이라고 해서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묶어갖고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그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 법인세 금액에 7만 원만 오는 것이 아니라 7만 7천 원이 한꺼번에 뭉쳐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서식을 다시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다시 작성을 한번 해보면 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입력해 놓은 거는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세 원천세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별도로 구분을 해 놓다 보니까 그 두 개가 별도로 나타났죠.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에서는 별도로 구분해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삭제를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는 삭제를 하고 내용을 맞춰 가시면 됩니다.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21만 원은 그러니까 우리 계정별 원장에 있는 선납세금의 잔액 금액하고 딱 맞아야 됩니다. 21만 원에 지방소득세 포함된 금액하고 금액이 딱 맞으면 정확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면 중간연합세액 때문에 안 맞습니다. 중간연합세액 이외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면 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아까 제가 법인세 쪽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만드는데 이 부분 연결된다라고 했죠. 여기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소득세 쪽에 법인조정에서 우리 지방소득세 쪽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보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가 법인세법에서 만들어 놓은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을 합니다. 불러와서 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특별징수 납부세액 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부분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선납세금과 관련해서는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선납세금 계정 과목과 이자 수익이 동일한 전표에 묶여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은 서로 인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하실 때는 동일한 전표에
묶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기말 결산 과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63페이지 쪽을 보겠습니다. 63페이지 쪽을 보시면 결산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결산 자료 입력 쪽에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결산 작업을 할 때 보면 뭐 여기에 이제 재고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쭉 넣고 이제 결산을 완료하게 될 겁니다. 완료하게 되는데 상당 부분에 보시면 툴바에 보면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감가상각 F7번에 있는 감가상각을 눌러보게 되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감가상각비로 계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금액이 불려져 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반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영하게 되면 우리 법인세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하고 나중에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그러니까 세무조정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 금액하고는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맞을 텐데 이 감가상각비를 또 수동으로 분기하시는 분들은 법인세무조정에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하고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감가상각비하고 금액이 달라갖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감가상각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자료를 불러와서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반영을 하실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지금 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보면 판관비 쪽에 3,434만 1,866원이 지금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가상각비를 다시 불러와서 결산 반영을 하게 되면 자, 이중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중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갖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대손상각비나 퇴직급여 충당금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러니까 결산할 때 바로 계산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도 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